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날씨 뭐 지금 20일이 됐는데 처음 줬어 가자마자. 뭐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 회의 때. 지금부터 입고 다니죠. 알겠습니다. 들깨로 짠 들기름입니다. 이름이 뭐죠?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없습니다 아직. 아직? 네.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지은 걸로 직접 짠 들기름. 자,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저께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는데요. 그걸 지나 보내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을 여러 가지 소화했는데 굉장히 뭐 그 우여곡절은 연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일정을 좀 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 뭐가 봉합이 됐다, 수습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그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있었던 상황, 특히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어제 오후 1시 30분 충남 서천 이 화재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현장에 오후 3시로 방문하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 정도에 도착한다는 것을 파악이 된 이후에 일정을 바꾼 겁니다.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을 했죠. 사전 일정을 조정 후 현장 방문.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조절하면서까지 뭔가 움직인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어제 하나의 어떤 현상이었고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옷을 비교한 건데요. 어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저 두툼한 저 점퍼, 저게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이 수사 당시에 한동훈 당신 검사였잖아요. 같이 수사했을 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 옷이 어떨 때 입었던 옷인지를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저 복장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또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봉합과 수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그 뭐 사소한 순서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 당정 예.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은 정부 여당이라는 점에서 예.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그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몇 군데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총리실 또 대통령실 또 국회의장실 예.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탑 길이는 생각보다 소통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로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이 뭐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공천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이게 공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예. 그 문제는 굉장히 그 몰래 카메라라는 함정에 의한 예.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피해자인데 이걸 당에서 너무 좀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우려 같은 게 이제 좀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같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그 공천 문제 그 뭐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했던 그 문제에 예. 대해서는 또 해명이 있었고 예.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당에서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해야 될 일이 있을 테고요. 예. 뭐 그렇게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예. 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언론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겠지만 두 분의 신뢰가 워낙 단단하고 또 더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권력이 넘쳐서 예. 서로가 지금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이 어쨌든 170석 가깝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지 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공동운명체라는 절박감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저 대통령과 또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깊은 신뢰와 예. 또 신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정치 국면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풀린 것이죠. 예. 예상대로 풀렸다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네. 약간 다른 답을 하셨는데 네. 20년 이상의 깊은 인연이 있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어제 봉합 수습이 됐다고 평가받는데 그 봉합 수순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예. 먼저 예. 퍼스트 무브를 해주신 건데 예. 그러나 뭐 다 좀 조율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예, 그리고 또 같이 대통령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예. 같이 또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국민들이 약간 걱정하던 부분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이 사이에는 예. 무슨 이야기를 이전처럼 긴밀하게 예.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이 상의할 시간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오해의 불씨 같은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상호 신뢰로 금방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일단 봉합이 됐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이게 대충돌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어제 굉장히 빠르게 수습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비대위원장 역시 당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2명의 당대표가 물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황을 비교하는 시각이 오늘 강하게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요. 대선 중에 갈등이 있었고 화해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윤리위 징계가 갔죠. 그리고 결국은 물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러났어요.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심은 나의 것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불출마 등 압박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평가받았죠. 당시에.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사퇴해서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2가지 건이었어요. 이른바 사천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그 갈등이었었는데 이틀 만에 빠르게 화해 분위기, 봉합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앞선 전 대표 2명과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 2 전직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지금-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준석 당원의 소명도 끝났습니다. 그 의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퇴 외에는 없어요, 길이. 외통수다고 생각해요. 2 전직 대표가 이제 물러난 상황에 대한 영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요. 김성환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 시절 상황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달라 보이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그게 2가지일 텐데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다릅니다. 예. 근데 왜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2 전직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연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직 대표는 사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짧은 인연을 맺었던 관계이고요. 예.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이 든다고 표현하는데 예.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더 인연도 깊게 되고 정도 쌓이게 마련 아닙니까? 예. 근데 2 전직 대표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관계였던 거죠.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약했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투기도 했었을 텐데 예. 이번에도 아마 그때 기억이 다시 소환돼서 오. 우리가 잠깐 뭐 한때 뭔가 서로 간에 감정이 좀 상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 이 정도는 오. 넘어갈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인연은 쌓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여당 뭐 비대위원장과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선거를 없을 앞두고 것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싸워서는 선거 앞에서는 안 되는 거다? 같아요. 공멸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국민 여론을 얻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용호 의원이 21일 날 예.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예. 들깨처럼 민주당이 달려들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이 별로 무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아.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연판장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 대통령 편을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좀 힘이 실려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거의 전직 대표들 2명 상황과 좀 다르다. 이런 차이점 비교해 주셨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약간 다르지만 어떤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목소리, 분석이 좀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분과 세력,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명분도 약한 싸움을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그 지금 선거 총선 그렇죠. 국면에. 그렇게 되니까 세력도 약할 거라고요. 과거에 뭐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나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뭐 이럴 때 연판장 돌리고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겁니다. 으로 봤었을 때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병력이 없죠. 실탄이 없고 당장 나가라 안 열면 다음 날 바로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원총회를 못 열었습니다. TK 쪽 의원들만 또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무산이 됐거든요. 취소됐어요. 예.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거절했다고까지 밝힌 상황이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뭐 연판장을 돌리거나 윤리를 제소하거나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뭔가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 이런 표현이 요새 나오던데 이른바 친한 성향 의원들 아니냐. 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최고의 변수는 이제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다 맞는 말씀이신데 예. 코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코어 보수 지지층.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저도 그 안에 대선을 다 겪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 몇 번 재현됐었죠. 예. 그 과정에서 실은 보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이 많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코어 보수 지지층의 예. 실망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때는 뭐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99.9 대 0.1 정도로 이미 편은 다 이준석 대표에게선 다 이제 돌아섰던 거죠. 보수 지지층이. 그건 지금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여론입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체제 당시에 물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이 김기현 대표가 아주 유력한 어떤 대권주자, 대중정치인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뭐 중진 이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김기현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위기에 몰렸냐면은 이대로는 총선이 참패한다. 서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너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좀 물러나줄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여론이 아주 전적으로 예. 용산에 실렸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봤을 때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코어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지지하죠. 윤석열 대통령 매우 사랑하겠지만 이게 약간 양쪽 다 눈길이 가는 거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병력, 실탄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당 대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널 분들이 앞선 전직 두 대표가 물러났던 상황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거절까지 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지금 이게 수습으로 갔는가 이거에 대한 차이점, 이유 분석을 해주겠는데
다음 목소리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동훈 위원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분석 내용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론 임기가 남아있고 현역 대통령이지만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비트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단여 임기에 엄청난 흠집이 날 거예요.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정도 사이에 이게 그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반사체였거든요. 근데 발광체를 어느 순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또 지지율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전에는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대선 주자,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면서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좀 미디어 토마토 조사 이렇게 써 있는데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합해 보시면은 41.8% 거의 절반에 가깝게 되거든요. 물론 잘못하고 있다가 숫자가 조금 높긴 해요. 그러나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게 뭐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역시 이번 위기를 넘긴 거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힘이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어느 일방을 제거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압도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압도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사고 수습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0도로 절을 하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거의 그걸 가지고 폴더 인사 이렇게 표현하죠. 폴더형 인사라고 하는데 꼬리를 내렸다고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측 다 승자는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힘이 없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과 청와대의 싸움이라는 게 되게 볼썽싸납거든요.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명분을 선거 국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힘이 없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조기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뭔가 충돌한 국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고민이 적게 충돌을 벌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고민이 적게 충돌을 벌였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한 충돌 아닌가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림치기 없이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론을 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이걸 어떻게든 힘으로 제압하고 싶은데 제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고민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선거 앞두고 80일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한다?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거를 서로 사전에 각본이 있어서 이른바 뭐 연습 대련,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양쪽이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양쪽 다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양쪽은 얻은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과 분석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보면 자체로 보면 뭔가 사퇴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위기를 넘긴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이고 전직 다른 대표들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좀 첫 번째 주제로 분석해 봤고요. 자, 봄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거 아닌데요. 약간 이 뜻이 되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자, 이런 맥락의 제목이 나왔는데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이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명으로 나옵니다. 익명.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자, 불씨 남아있기도 하다. 불씨 남았다. 그리고 어제 두 분 만났다고 모든 게 봄누시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을 합니다. 뭐가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다음 보죠. 자, 그리고요, 요게 좀 주목을 가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브리핑을 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 방문했잖아요. 그 방문을 기자들에게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추위 속에서 눈까지 내리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겁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와 만났다. 브리핑 자료예요. 굳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한동훈이라고 씁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누구누구든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미리 대기하고 있던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보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나오는데 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 가는 거 그게 더 이상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율해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남았나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좀 됐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뭔가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죠.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이겨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만약 그래 생각한다면 그건 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그런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인기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령 유승민 이펙트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이대로 저는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전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강한 충돌로 남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3일 천하도 아니고 지금 하루 만에 그 눈밭에서 눈 맞으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성환 평론가. 앞서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 그리고 어제 서면 브리핑의 그런 대목들. 일단 봉합은 되고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기에 따라서 위계관계, 상하관계는 여전하다. 이런 시각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전혀 해소가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그 시각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대로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저런 그림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갔던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언론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을 잘 아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나를 더 압박하게 되면 선거 개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해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리 뭐 여당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화해하는 장면을 만든다고 할 때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동시에 도착하듯이 이렇게 간 다음에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그래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15분 정도 오돌오돌 눈밭에서 지금 저 장면 나가잖아요. 저게 언론 따라 약간 시차 그 계산법이 틀린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 그러죠. 지금 저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예.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기다려주는 모습. 처음 대통령 만났을 때 폴더 인사,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대통령실 참모 같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지금 다 조정한 상황이잖아요. 저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스스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한테 경고 메시지까지 주면서 난 그만두지 못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극진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 내가 대통령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신점심으로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3가지 내용을 아까 화면에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만났다고 모든 게 봄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차 두고 가면 이상할 거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가는 건데 그럼 뭐 안 만나기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조율해서 만난 거다. 그리고 자료에는 서명 브리핑 자료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이걸 또 강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휴전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맞는 표현인 게 사실 뭐 권력의 어떤 문제에서의 종전까지라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늘 언제나 미묘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요. 휴전 종전하니까 지금 막 전쟁 상황을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좀 더 전쟁 얘기해드리면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데가 언제냐면 휴전 협정 때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AS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한번 대충도를 했다가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좋은 그림으로, 좋은 모양새로 가져가서 그간의 어떤 뭐 사퇴 요구, 또 그거에 대한 거절, 이러한 되게 좀 이 민감한 문제들을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넣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뽑은 지도자고 비대위원장은 잠시 이 당을 이끄는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대권 주자여도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순간 그것은 여당 대표 역시도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마조마하는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진정시켜 준 거죠.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다. 좋게 좋게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좀 효과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상황은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약간 우위라는 걸 살짝 비춘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결국은 또 후배 한동훈이거든요. 이 후배 한동훈의 그 어떤 그 예의랄까요? 도의까지 버려가면서 일종의 권력 갈등을 보이게 되는 순간 아마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실망이 또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 근데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이 말하자면 호사가적 접근법인데 수직 관계냐, 수평 관계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2인 삼각 관계입니다. 2인 삼각이요? 두 개가 서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은 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대로 할 일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당 청청 그랬습니까?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역할이 있고 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째 되는 사이에서 2인 삼각을 맞추는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선후 관계를 이제 아마도 대개 저 홍보수석실이나 있는 분들도 언론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묘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뒤늦게 달려온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다린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게 근데 그걸 굳이 왜 썼을까요? 정확한 사실 묘사죠.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굳이. 근데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또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근데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결국은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예. 여당과 대통령은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정부, 따뜻한 정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2인 삼각을 맞춰야 되고 지금 핵심은 이제 이 공천 룰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이 걱정은 이제 당에서 해소해 줘야 되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소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곧 오늘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음 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당은 당대로 우리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는 좀 뭐 말하자면은 저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정부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관계 좀 밝혀야겠다. 밝혀야 해서 지금 사실은 이건 뭐 몰래 카메라 함정에 의해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이렇게 좀 몰아붙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분명히 밝히고 또 대통령실을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부속실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 부인을 모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어떤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부속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감찰관실.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이 정말 대통령실 내에 권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사전 체크하고 또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또 수사 뭐 이렇게 감찰해 나갈 수 있는 감찰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2인 삼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겁니다. 윤건영 의원도 지금 하실 말씀 있다고 표시하신 거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미리 와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저는 행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 자체를 공개가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일종의. 너의 위치는 여기다라는 것들을 용산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행간의 의미에 담아내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렸다라는 걸로 했던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약간 이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김성환 평론가하고 윤주진 대표께 이거 짧게 제가 질문 드리니까 한 1분씩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문제 삼고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데 사실은 저 서천 화재 현장이 약간 화해를 하는 현장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화해하는 현장을 저런 재난 현장을 선택을 한 게 맞는 거냐는 뒷말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거는요. 일단 그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물론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일단은 여당 대표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지금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 상황이었어요. 어제 가장 큰 현안이었거든요. 그러면 둘 분 다 가야 되거든요. 두 분 다 갔는데 서로 다른 시간에 간다? 그거는 오히려 이 화재 현장 이슈보다도 더 큰 충돌 이슈로 계속 뉴스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각각 왔으면 또 왜 여러 가지 말이 나왔겠죠. 뭐 서로 일부러 서로 시간을 피했나? 저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같이 가는 순간 결국은 이제 그 현장이 좀 본의 아니게 어떤 화재 현장보다도 좀 이런 그런 쪽에 부각된 것이 매우 안타깝죠. 아쉬운데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따로 가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그 장소 어제 재난 현장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 가지고 약간 좀 말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따로 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전 대통령실 홍보라든가 의전 담당하는 참모들에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대통령 1층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2층에 100명이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7시부터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밥도 굶어가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 30분에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원들이 막아서 내려가지도 못했대요. 1층으로.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의전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홍보를 담당하는 비서관급이나 수석들이 볼 때 가서 상인들 만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깨 쳐주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 가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더 눈물 설명도 닦아주고 하고. 안아주고 더 정부가 많이 보듬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물론 뭐 지금 장면 보면 상인 대표들 관계들 만난 장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해야 그 자리가 화해의 예. 자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또 감동을 주는 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싹 빠져버린 거잖아요. 빠지고 나니까 야당에서 볼 때는 이건 뭐 화해하러 지금 재난 현장에 간 거야?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화해하고 온 것밖에 한 게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라면 전 윤 대통령이 가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자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한테 가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이게 그대로 막 언론에 흘러나가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자, 이런 부분도 좀 뒷말처럼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봉합은 되긴 됐지만 이게 과연 안정적인 봉합이냐 아니면 뭔가 불안불안한 봉합인 거냐.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거냐. 이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요즘에 이제 정치권을 복귀했다고 볼 수 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하나 내놓는데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갈라치기 선동에 끌려갈 이유는 없지만 논란을 풀기는 풀어야 한다. 뭔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조심스럽지만 풀어야 된다. 뭔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기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질문을 받겠지만 딱 이걸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풀어야 된다는 의견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셈이 됐는데 지금요. 방금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제가 전제를 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도는 알려졌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좀 기울었다. 보도 내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뭔가 본인이 직접 설명한 기회를 가질 것 같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가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맞아 보이는데 윤건영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가장 이 사안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즉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서 봉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불씨 꺼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요구가 더 점차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결코 해결되는 갈등이 아닙니다. 본질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설명 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또는 특검법을 수용, 즉 수사 이 세 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핵심은 특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설명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했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한 해서 설명이 있었어요. 설명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일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다 바로 드러났잖아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에 대해서 속지 않을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예.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변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해달라 이 뜻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아마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 특히 이제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친과의 인연을 삼아서 그래서 예, 그분이 뭐 또 엊그저께 민주당 의원과 나란히 나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접근을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이 궁지를 몰아넣으려고 작전을 예. 짠 거 아닙니까? 그걸 했고 또 그 백 그게 뭐 대통령 부인이 뭘 아쉬워서 그 백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예. 그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가져오시 마시라고.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건 지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물은 다 국가가 보관해서 국가에 하수되는 것이 돼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간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왜 대통령 부인이 그런 함정에 빠지도록 대통령실은 그렇게 허술하냐. 보호자가 왜 안 되는가. 뭐 이런 게 하나가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이 해소해 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게 뭐 이전에 무슨 대통령 부인들이 나갈 때 호화롭게 뒷받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대통령 부인의 그걸 어떤 국민적인 그 눈높이 맞게끔 맞춰주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게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이 국회로 하여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당에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 같아.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좀 여러 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도 있지만 제가 듣는 많은 여론 중에 특히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아니 과거에 대통령 부인의 그 호화로운 무슨 단독 순방이라든가 또는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렸던 여러 가지 경비 처리,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또 강경한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당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좀 소극적이었는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다시 해서 사실 아닌 건 사실 아니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컨대 윤지호 지금 그 사기극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장자연 사건에 무슨 윤지호 나설 때 민주당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걸 무슨 여당에 뭐 큰 문제가 인치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무슨 목사라는 그분이 외국 사는 분이죠. 그분이 뭐 몰래 카메라를 함정을 해가지고 이걸 갖더니 그게 또 민주당이 등장해서 민주당이 막 이렇게 바람을 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좀 말을 아껴왔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당한 이 억울한 사안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저 대통령 이전에 후보 부인 때부터 해왔던 또 검찰총장 부인 때 해왔던 많은 사안들이 보면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서 당도 당대로 이거 대통령 당사자가 억울한 일을 다 풀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슈는 해법을 찾을 거고 또 무엇보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듯이 직접 설명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말을 아낄 때도 필요하지만 또 말로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지금 나와서 짧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당 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잡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김경률 논란, 마포울. 그렇죠. 이 마포울 뭐 후보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전략공천길이 텄다고요? 뭐가 열린 겁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기준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고 오늘도 설명을 좀 추가로 내놨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추천 세부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포함입니다.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이런 데서는 우선 추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연히 일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당헌 단계에 나온 거를 정리한 겁니다. 기본이 이제 경선인데 승리를 위해서 단수 추천이라든가 사실은 사람이 없거나 확실히 우세인 경우에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사태가 투구 전략에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얘기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럼 또 아마 더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략 공천의 기준을 설명했는데 보니까 마포울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요. 윤주진 대표. 예. 향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그 기준에 따르면은. 예. 근데 실제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에 전략 공천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거 다시 대통령실과 뭔가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이게? 일단 3연속 패배한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거나 하면 우선 공천을 하는 것은 비단 이번 선거에서만 적용됐던 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야 각 당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계속 패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당에서는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침 또 마포올과 개항이 걸려들었기 때문이지. 마치 이 뭐 두 분을 위해서 저렇게 룰을 짰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측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연의 일치에 따라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걸려 있는데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다소 좀 불미스러운 발언을 통해서 갈등의 진원지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아주 큰 시각에서 봤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동안 뭐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치적 이슈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 큰 도움을 줬던 인사로 평가가 되거든요.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도 비단 이번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법이 있다면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은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라고 하는 그 상징과 그 무게감을 봤을 때는 그 다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발언은 좀 사실은 누가 들어도 좀 불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비대위원을 좀 물러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짓는다면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걸로. 오히려 정청래 의원과의 대립각 정말 싸워서 이길 만한 후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또 대중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도도 있는 그런 후보를 골라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나가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를 좀 갚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뭐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렇습니다. 약간의 희생하는 모습 비대위원에서 물러나고 총선에는 출마를 하고 요런 게 좀 어떤가 요런 약간 전망이신데 아니 전망이라 분석이셨어요. 어떤 의견을 섞은. 이런 가운데 지금 이게 전략공천 지역, 근데 공천의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 정용환 공관위원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뭐 숫자가 좀 나와요. 들어보시죠. 우선 공천이 아시겠지만 20%잖아요. 그죠?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대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전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선을 시켜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경선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단수로 가야 되는 거고 우선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고 본편인 그 공천 싸움에 들어가면 굉장한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이 파열음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뭐 그냥 봉합이지만 그때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총선을 지느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가느냐 뭐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여요. 김성환 평론가. 최대 50곳까지 이룰 수 있는 전략 공천 지역. 그거는 당 지도부가 판단을 통해서 어떤 후보를 출마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출마하세요라는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게 갈등의 부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와 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지뢰투성이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략공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경쟁력이 현저히 없는 후보 내보내가지고 뻔하게 질 건데 예. 그 지역 그대로 둔다는 건 좀 무책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략 공천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는 아까 공관위원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뭐 구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전술적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왔죠 지금요? 그거 잘못하면 그 순간 당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어있는 당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고 지역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럼 거기에서 계속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 당협위원장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전략공천으로 뚝 누가 하나 떨어진다. 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윤심을 얻고 나온다. 이 소리 나오는 순간 이번 총선 공천 윤심 공천이구나. 그게 설사 아니더라도 예. 그 공천에서 떨어질 사람 같으면은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정여각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다가 예. 이제는 심사해서 결정하겠다. 정성적인 평가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막 여기 뺐다 여기 넣었다 이거 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확 망하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예. 지뢰밟지 않도록 예. 지뢰지대 잘 피해가면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의원님 지금 전략공천 최대 50곳까지 하니까 언론이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디가 저 기준이 다 나왔으니까 보니까 이게 영남 지역도 꽤 숫자가 나와요. 여기 해당되는데. 근데 좀 영남 지역에는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출신 분들 도전한 것도 많은데 그 해당되는 지역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자칫 굉장한 약간 민감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전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0석 끝에 한다 그랬어요. 여당 내부에서 정부 여당 내에서 180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유 있게 좀 오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공천을 정말 자기 원하는 사람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은 과반을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긴박감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정말 그 중요한 컨셉, 뭐 스토리가 있는 정말 우리 국민적인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천도 돼야 되지만 또 하나 이길 수 있는 공천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요. 근데 지금 왜 경선을 하느냐 그러면은 같은 당에서 후보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만일 공천을 못 받게 될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게 반발해서 되면은 반발해서 무소속 나가죠. 무소속 나가면은 지금 대개 선거가 뭐 영남 지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대개 10% 포인트, 20% 차이로 한다면 그분이 한 15% 정도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오히려 여당이 우세 지역이 야당 우세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게 잘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보자면은 한 3선 이상 계속 패배한 것은 완전히 불모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경선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 사람 참 국민적인 감동이 있을 만한 사람, 그 지역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라 하더라도 이 경선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무서워서 사실은 정치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건 문제 하나 하고 또 경선을 통해서 이기고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군들이 쪼개지지 않도록 저 공천에 승복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고도의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또 사실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또 마구 또 이렇게 배척할 수가 없는 게 YSDJ 때 보면은요 정말 그 지역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좌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에 이게 참 막연히 경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경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칫하면 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고도의 전략 전술이 필요한 그리고 규칙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윤주인 대표께는 좀 다른 결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이 등장했던 시각이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를 후보로 소개했던 장면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향후에 지금 전략 공천 지역이 아무리 봐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 쪽에서 누가 거길 가라고 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요.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거죠. 물론 아주 달갑지만은 않겠죠. 예. 왜냐하면은 갈등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었고 또 사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예.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내고 또 그로써 갈등이 봉합이 되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김경률 비대위원도 김경률 비대위원대로 나름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자리를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면 예. 오히려 총선을 도전하는 것이 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지역구에서 정청래 의원을 꺾을 예. 자가 누구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워낙에 그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또 민주당의 상징성이 예.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록 김경률 비대위원회 좀 불쾌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 또한 괜찮다라는 쪽으로 아마 여당과 컨센서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천 문제 되면 선거 때문에 모든 당이 굉장히 민감하죠. 제가 정치부 취재 경험이 많긴 하지만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요. 공천 때 보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 뭐죠? 친명 호소인이요? 이젠 멜론 저격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멜론을 저격을 한다고요? 일단 최근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모든 퇴행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대문구 갑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갑 전략 선거구 선정 결정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 출마하는데 각각의 지역구를 선택해 출마해요. 근데 공통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걸 내세웁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도전하는 그 상대들은 현역 의원들인데 한 분은 비명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침 또 윤건영 의원께서 나와 계신데요. 친명 후보를 자처하니까 친명 호소인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니까 찐명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 모습 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한동훈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조차도 의정 보고서에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다 바뀌었죠. 예. 한동훈 위원장으로. 선거라는 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이 다 유력한 주자를 이용한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 국민의힘은 불과 얼마 전까지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이 사라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예. 다만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오히려 한강같이 넓다면 예. 그 차이가 별로 넓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결국 하나의 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겠다라는 예. 의지를 가지고 모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예. 지켜야 될
금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걱정을 하고 약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이제 당을 나가신 분이 됐는데 밖에서 어떤 좀 분석을 좀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검증위에서 적격 심사를 받은 분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렇게 선거운동 하는데 그분이 친명이라고 해서 자객공천이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그 증오 어떤 멸시 어떤 이런 폭력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당이 이 분열을 낼 수 있고 제가 어제 모두에게 이제 공관위원장 명의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현역들 좀 많이 나가라. 자리 비워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지. 네. 그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창계도 나가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그러니까 의견은 차이고 있지만 약간의 분위기가 이른바 친명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색깔이 상대적으로 옅은 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그 사이에서 표현이 새로 나왔죠. 수박이 아니라 뭐 멜론까지 나왔어요. 멜론.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이런 걸 떠올립니다. 지난 2015년, 2016년 총선을 앞둔 당시 새누리당 모습. 이거 연상되는데요. 데자뷰 아닙니까?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당시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천 과정에서 대우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라 제 얘기는 안 할게요. 분명히 총선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당시가 이제 진박 논란 뭐 이런 거잖아요. 진박이냐 찐박이냐 뭐 별표현이 다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상황이 글쎄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친명이나 또 더서 찐명이냐 뭐 이런 걸 막 내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 표현 썼잖아요. 진실한 사람. 그것 때문에 진박이란 말이 생겨난 거거든요. 당시 이제 진박 공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박 간별사도 생겨났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총선 불리해지는 상황 되니까 또 죄송하다고 막 큰 절 올리고 그랬었어요. 또 길에서 절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확실한 어떤 구심력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야당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덜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제가 왜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비례의원들 16명 중에 10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2명 빼고 전부 다 양지라고 할 만한 곳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례의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선거하기 편한 후보 또 한번 경쟁해 볼 만한 후보 지역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여성에 관한 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비례라고 하는 그 제도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례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다시 지역구 가서 또 할래. 이렇게 가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가 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자기가 선택해서 지역구에서 당선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출마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권력의 마치 해바라기처럼 이른바 뭐 제가 찐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재명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가 경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내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이명박 공관위원장 발언도 나왔던 것처럼 선거 때 계속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공관위원장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경고주고 확실하게 기준이나 이런 거 룰을 좀 정해주면서 가르마를 쫙쫙 타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예. 민주당은 그게 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거에는 확실하게 경고주고 예. 당이 이렇게 막 총선이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희 대표. 예. 2015년의 새누리당 모습과 지금의 민주당 모습. 글쎄요. 이게 겹친다고 봅니까?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감별하고 다녔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초선 비례의원들이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보다도 실은 약간 좀 면목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론으로 찐명 호소가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 것 같은데 아까 근데 좀 표현이 너무 거칠죠. 그러니까 이명백 위원장이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는 거 좋고 비판하는 거 좋은데 예.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이제 폭력적인 거잖아요. 예. 아까 그 윤영찬 의원을 두고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뭐 기본적인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누가 영입을 했고 어느 정부에서 일했던 분입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분한테 기본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게 진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에 어긋나는 발언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어떤 출마 문제에 대한 갈등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또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인데 책임지고 석고 대제를 해야 할 문정부의 두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 총선에 나온다고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지 말라고. 석고 대제해야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 좀 합니다. 이게 며칠 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세대 교체든 시대 교체든 선거 때 늘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윤건영 의원님,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럼?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 안 되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추자라는 게 저희들의 최대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덧셈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라고 빼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너는 이걸 잘하구나. 너는 이걸 잘하구나 해서 잘하는 걸 모아내는 게 저는 덧셈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 진보 세력 민주당 힘이 약합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멈춰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부각시켜서 원팀으로 가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게 우리 민주당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께는 제가 질문을 바꿔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 출범의 진짜 1등 공신은 누구 같습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석고대대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뭐 진실이랄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차면 넘치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차면 기울고 뭐 이런 게 있듯이 저런 오만과 저런 내분 질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뭐 우리 여당의 소수 여당이 무슨 독주를 합니까? 이번 총선은 정말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야당의 독주, 폭주를 멈출 수 있게 하는 힘을 좀 실어달라는 것이고 원래 이 내분, 고륙 상쟁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보면서 저런 고륙 상쟁의 역사를 우리 내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얘기인데요. 오늘 뭐 정치권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이 당과 관련된 행적이잖아요. 2012년에 민주통합당 입당, 그리고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탈당 후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이 나오는데 탈당 후 신당 창당, 그리고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 그리고 지난 18일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게다가요, 지난해 말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 같이 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어떤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냐면 아이들이 가감없이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함. 어떤 얘기를 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완전히 다른 정말 모순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뭐 입장을 어제부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요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입장도 나왔는데 김성환 평론가, 이현주 전 의원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렸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당내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당을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국민들 앞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재명 당이 됐다고 하는 비판들을 여권에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그래서 당에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일종의 이제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자꾸 받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좀 민주당이 좀 품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서는 의미가 있겠다. 품이 넓어져서 이현주 전 의원을 받아들인다. 좀 이런 의미는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선거 앞두고. 선거 전략상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라고 보는 점은 이렇게 탈당 전력이 있고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왔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계속 선거에서 페널티를 받은 후보들이 꽤 많아요. 앞서서. 그럼 그 의원들은 페널티를 계속 주고 불이익을 받게 하면서 이현주 의원은 우리가 모셔왔으니까 마치 전략공천 주듯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내 불만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이 넓어질 거면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갔다 온 그런 후보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같이 사면해라. 그래서 그 수평을 그대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외연도 같이 넓혀줘야 그래야 당내 반발도 줄이면서 당의 외연 확장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현주 전 의원 관해서 야당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모습,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그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결코 지금의 이 정권의 전행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윤건영 의원님,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뭐 맹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복당 제안을 한 건데 이건 어디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선거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밖에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넓게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이현주 의원을 모셔옴으로 해서 민주당이 가진 운동장을 넓혀보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넓히다가 이게 당내 반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이게? 운동장을 넓힐 때 하나 경계돼야 될 게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넓게 뻗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니까요. 뿌리가 그만큼 깊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운동장을 넓게 쓰고 외연을 확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제대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이현주 의원을 이렇게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가 외연을 좀 확장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연 확장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뿌리를 깊게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운동장만 너무 넓게 쓸 게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가지가 제대로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거는 뿌리가 깊어지는 아닙니다. 겁니까?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면 반면에 뿌리를 깊게 하는 흐름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요거 윤주진 대표께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 좀 평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보면서 말을 아끼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이분이 한때 또 한 보수 여전사 이렇게 막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다시 민주당 갈 명분이 예를 들어서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어서 이현주 의원을 다시 영입했다. 뭐 그런 건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가는 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여러 당을 다녀서 보셨잖아요. 민주당만큼 따뜻한 곳이 없었다는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영두 의원님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계셨다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한 정치인의 소신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또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도 아쉽고요. 민주당이 또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온 한 양대 축의 하나인데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끔 민주적으로 하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또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지금 여당 상황이 매우 민감하죠. 바로 이제 당정 충돌 상황 때문인데 지금부터요. 국민의힘의 중진이자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 일을 하셨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또 뵙게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총선 바로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놓고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견제론 여론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같은 모습이 비춰졌는데 뭐 봉합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북서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지금 이제 야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말씀하신 얘기도 분도 있었는데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이 어떤 마찰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다음 날인가요? 바로 이렇게 좀 같이 열차를 타고 서천 어제 그러니까 서천 그 시장 화재 현장에 갔다가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이게 잘 이 화해 봉합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20년을 그렇죠. 알아온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뭐 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는 뭐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사적인 인연인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공적 관계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뭐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고 그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있어서 뭐 여기 이게 지금 미니 인터뷰지만 미니 갈등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또 해소하고 20년 동안 아주 좋은 관계로 가져왔던 만큼 지금 이번에 갈등도 사실은 그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깨질 것처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두 분 사이에 뭐 인연이나 이런 관계를 볼 때는 뭐 이렇게 다시 풀어져 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 수 있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봉합은 된 모양새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신뢰와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퇴 요구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른 걸까요? 글쎄요, 뭐 실제로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지 뭐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예. 그 두 분이 다 개성들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격한 감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예. 이제 그 뒤에 바로 무슨 지지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 한동훈 그 위원장의 뭐 저기 진퇴 문제는 뭐 당에서 결정한 예. 일이고 당의 뭐 문제다. 당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약간 걱정을 하셨다 이 말씀도 좀 섞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여당에 대한 승리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당의 중진이시니까 많은 걸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게 절실하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우선 그 네거티브 쪽을 얘기를 하면 우선 대통령과 뭐 당의 갈등이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됐고 예. 저는 앞으로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 총선의 승리가 윤 대통령의 정부의 예. 성공을 위해서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민생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생들을 돌보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시그니처 정책이 될 만한 부분도 조금 더 나와야 되겠고 뭐니 해도 또 이 총선에서는 또 결국은 후보자를 잘 내야 됩니다. 후보자. 예,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좀 잡음이 어쩔 수 없이 뭐 공천 과정에 잡음은 있게 돼 있지만 비교적 잡음이 덜하고 좋은 분을 공천해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그게 한 6대4 정도라 그럴까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후보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글쎄요. 아끼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비대위원직 자리에 대한 거취 문제 그리고 지금 마포를 뭐 후보로까지 소개가 된 상황에서 마포를 출마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문제 이런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초보고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 마포의 후보로 결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출마할 분이 여기 계시다 이런 정도 소개를 했죠.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그건 결국은 뭐 이 비대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전략공천이라 하더라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해야 될 거를 조금 더 강도 높게 얘기한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보 자체로서는 뭐 아주 이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서 보니까 뭐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도 나눴는데 나왔습니다. 이게 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어떤 진영에 속한 거라기보다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이 위선적이고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은 그 이 소위 86세대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청산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한동훈 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되는 부분과 맥도 닿는 부분이 있고 우리 당과 뭐 대척도 아니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한 분도 아니니까 뭐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괜찮은 분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평가신데 요거 좀 다른 주제를 가보죠.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직 통일부 장관 신분이기도 하니까요. 연초부터 사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요. 뭐 협박도 그런 협박이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발을 하고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 국면하고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의 지금 오늘인가요? 그 뉴햄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의 선거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이슈가 되기를 바라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북한의 존재나 북한에 대해서 이게 좀 각인시키려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에 트럼프 시절에 결국에는 하노이 회담에서 엉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화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던 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보다는 훨씬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것 같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그동안 기다렸던 것도 올해 미국 대선을 좀 이렇게 지켜본 뒤에 결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과거에 북한하고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 대선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에게 좀 불편한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서 영상도 나왔지만 전 세계가 이제 관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다가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혹시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겠다 막 이런 이게 좀 충격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쓸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 대통령과는 뭐 당연히 다르고 과거에 공화당 대통령들과도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입장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을 한번 겪어본 뒤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게 북한의 어떤 그 대화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했던 태도를 똑같이 답습하리라고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측 불허의 어떤 결정과 행동 꼭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 예측 불허가 우리가 불편해하는 방향으로 너무 크게 갈 거라고는 반드시 이렇게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물론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요즘 각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들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크레인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철군을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원을 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전 세계 어떤 그 지정학적인 이 판세가 굉장히 크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2024년 대선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 나오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북한 얘기 좀 이어가서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가 북한이 정말 큰 도발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큰 도발은 뭐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큰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원식 장관이 우리 대통령님의 입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뭐 있지만 실제로 아마 북한도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하기는 좀 이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오늘 전직 통일부 장관이시니까 대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미니라서 이게 지금 긴 얘기를 짧게 하자니까 미니 인터뷰 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좀 깊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